네, 총선을 99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여당 33%, 야당 33%, 국민의힘 33%, 민주당 33%.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여론조사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33%, 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도 33%, 정의당 2%, 그 외 다른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도 5% 정도 됐습니다. 33대 33, 민심은 그야말로 안개 속 혼전 양상인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인가? 바로 중도층에 있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24%의 무당층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가 총선의 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른바 86 운동권 퇴진에 58%가 공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는 변수 속에 민심의 방향 과연 어디로 갈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은 총선 승리를 위한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상대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누구를 어느 당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33, 민주당도 33. 야,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즉, 지금까지 프레임이라든지 지금까지 네거티브라든지 지금까지 하던 선거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예. 민주당도 지금까지 계속 한 수개월간, 길게는 1년간 총선을 준비하면서 국민들한테 정권 심판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자신들이 아주 뛰어나게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중간 선거, 중간 심판은 맞는데 민주당도 잘하는 게 없어라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거꾸로 또 집권 여당이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1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건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똑같은 어떤 출발점에서 양 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프레임이나 네거티브나 또는 선거 전략을 다시 한번 재고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자, 근데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 이 응답이 높다는 거거든요. 조선일보에서는 24%가 무당층으로 나왔고 경향신문에서도 17% 뒤에 회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도 무려 35%나 무당층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자, 조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무당층이 높다는 건 기존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많이 이탈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는 게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정당 체계 자체가 정당 체제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체제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대 정당의 카르텔 체제. 요새 뭐 카르텔이라는 말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예. 카르텔 체제인데다가 적대적 공생 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양당이 다 야당으로서도 야당도 여당에 대한 어떤 견제보다는 그냥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고 여당은 여권대로 어떤 무능, 독선 이런 게 돋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도 아직은 투표할 마음이 없다. 이런 상황이 현재 이 양자택일을 강요한 정당 체계에서 무당층이 높게 나오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총선이라는 게 보통은 현재 권력인 지금의 정권을 심판한다. 이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강한데요. 근데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봐도 여당 심판론은 6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에 공감하는 분이 60%예요. 근데 야당 심판론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45%나 된다는 거예요.
야당 심판도 보통 총선은 여당 심판이고 야당은 대안론인데 야당도 심판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도 민주당의 전체 지지율을 봤더니 33%. 결국은 민주당이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마저도 민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586 운동권 청산 등의 새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견제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싸늘한 무당층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저렇게 이제 정권 견제를 응답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관여층이 되어서 막상 투표장에는 나오지 않거나 또는 새롭게 출범하는 신당의 표를 찍어주게 되면 정당 지지율처럼 오히려 그게 국민의힘에게 득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예.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새해에는 이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네거티브 정쟁 대신에 좀 파지티브한 긍정적 경쟁을 하는 정당이 좀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신당 변수입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지금 뭐 거의 가시화되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런 경우에 신당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당에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인가?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을 조금 앞섰습니다. 신당이 창당됐을 경우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28%, 민주당 25%, 이준석 신당이 7%, 이낙연 신당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준석, 이낙연 신당의 단순 지지율 합산은 11%로 총선판을 흔들기엔 좀 충분한 수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두 당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양당 지지율은 각각 33%로 조사됐지만 신당이 포함되면은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지율 감소폭은 국민의힘이 5%포인트, 민주당은 8%포인트로 민주당이 더 컸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히 2030 남성의 이탈이 컸는데 이준석 신당을 가정할 경우 20대 남성은 29%에서 15%로 30대 남성에선 41%에서 28%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자, 아까 그래픽 다시 볼까요? 신당이 등장할 경우 각 당의 지지율 33, 33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25로 33에서 국민의힘은 33에서 28로 떨어져요. 오히려 민주당의 하락폭이 더 커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준석 신당과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의 지역적인 기반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준석 신당은 사실 지역적인 기반이 물론 TK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모호해요. 그런데 이낙연 신당은 호남입니다. 뚜렷하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의 지역적 기반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호남에서만 삼선을 하고 전남 도지사도 하고 호남의 어떤 그런 몫으로서 총리를 지명받았다.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지금 호남에서의 8%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굉장히 견고해요. 탄탄해요. 그런데 아직 이낙연 신당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그래도 신당을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훨씬 높았고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호남에서 높았는데 예.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막상 신당이 등장하면 그렇죠. 등장하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호남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반감.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아직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어. 그리고 호남이 발전하지 않았어. 내 지역구는 교체해야 돼. 이런 어떤 교체 열망이 신당에 고개를 돌리게 하는 호남의 유권자들 일부가 돌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호남 기반 지금은 미미하지만 막상 신당이 뜨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그런 지적이셨어요. 지역별로 좀 더 볼까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 경우에는 유권자 35%가 국민의힘, 28%가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서울 유권자의 34.6%가 국민의힘의 33.5%가 민주당이 투표하겠다고 답하는 듯 박빙이었는데요. 서울을 보았더니 국민의힘이 좀 높아요. 이것도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네, 지금 서울 민심은 말씀하신 대로 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 경기에서는 대부분 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저희 조사에서는 37%가 민주당, 28%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 동아일보의 경우에서는 40.7%가 민주당을, 30%가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이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자, 일단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 국민의힘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수도권이고 특히 서울이잖아요. 서울 의석수 지금 몇 석 되지도 않고. 근데 여론조사를 봤더니 서울이 민주당보다 물론 뭐 오차범위 내외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이 추세면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이제 48석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현재 의석수가 8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지지율처럼 서울에서 선전한다면 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면 거의 직전 총선보다는 20석 이상 더 얻을 수 있는 것까지도 가시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셈이고요. 다만 인천, 경기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민주당에 비해서 열세인데 이건 좀 나뉘어 보면 인천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봉투 사건의 직접적인 여파가 인천 지역 중심으로 많이 퍼졌기 때문이겠죠. 다만 전체 의석에서 6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도의 수도권 신도시들 맞춤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부분이 다음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그래픽 있습니까? 어제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의 서울, 인천, 경기의 그 지지율이 그 저희들이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도 한동훈이 이재명보다 높게 나와요. 인천이나 특히 인천도 비슷하고 경기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보다 좀 떨어지지만 서울 물론 이제 이른바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였을까를 분석한다는 어떤 참고 자료라면 한동훈 비대위 뜨고 나서 서울이 조금 움직이는 건가 변화가 있는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아마 약간 변화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 벌써 2022년도니까 재작년인데 그때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말하자면 그 이제 대선의 후광 효과였는데 예. 근데 지난 10월달, 작년 10월달에 강서구청장 선거 또 졌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는데 또 대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뜨기 전에는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 6석밖에 못 온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이제 출마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안 됐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 같고 예. 서울이란 지역이 어느 한쪽에 완전히 쏠린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동부벨트 다르고 뭐 한강벨트 다르고 다 다른데 중부벨트도 다 달라요. 각 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 지지 성향이 대체로 서울 전체로 볼 때는 어느 한 정당에 완전히 쏠리지 않는다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3대 이재명 37이거든요. 네, 저기 꽤 높은 거, 저기 내긴 합니다만 예. 수치 자체가 절대 수치가 높단 말이에요. 저런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기대가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이슈에서 어떤 구체성을 발휘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적어도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은 그래도 뭔가 혁신하고 쇄신하겠다는 몸부림이 보이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역시 내용, 갈등, 뭐 친명, 비명, 사법 리스크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민주당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서 지금 수도권 지지율이 높고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한동훈으로 바뀌어서 뭔가 국민의힘은 바꾸고 또 뭐 혁신이 그런 아픔이나 이런 어떤 걸 겪고 나서 내부 간에 어떤 뭐 이런 갈등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잘 되자는 거고 결국은 바꾸었다는 거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사람이 뭐 요즘엔 뭐 도토리도 그려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었는데 그 전에 도토리 그리기 전에 총선에서 얼마나 변수가 될지 지금의 컨벤션 효과가 계속될 수 있을지 하는 전망입니다. 장관님 여기 도토리 그려주시면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에요? 김사장님 우리 대선까지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한동훈! 네.
반갑습니다. 이건 좀 따님이세요? 네, 저희 모녀지간에 굉장히 흔치 않은 조. 이렇게요? 네. 내가 원래 이거 안 했는데 내가 변한 것 같아. 자, 지금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대부분 또 여성 팬들이 많아요.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효과 현실화, 2030 여성 44%가 여당 총선에 도움될 것. 특히 2030, 이 젊은 여성은요.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선전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을 때도 별 변화가 없었고 대선 때도 윤석열,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도 국민의힘의 약한 포인트가 2030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위원장 임명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20대 여성 40%, 30대 여성은 48%가 긍정적이 될 거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강세를 보인 2030 남성들은 어땠을까요? 남성들은 뭐 한동훈도 괜찮지 이런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젊은 표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2030 남성도 70%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의 문법을 답습하지 않는 새롭고 젊은 정치인으로 2030 세대 안에서 고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예. 사실 국민의힘이 세대적으로는 40대, 50대 취약했습니다만 2030 내부에서는 이제 남성의 지지는 지난 대선부터 좀 받았어도 여성 표심 공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금 영상에도 잘 나왔지만 현장을 가면 제일 많이 기다리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여성 유권자 분들이세요. 예. 이 여성에 대해서 인기를 받는 이 전국급 정치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게 얼마만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날 정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기존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외연 확장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인물에 대한 현재까지는 기대인데 정책적으로 메시지적으로 해당 2030이나 뭐 4050 여성들에 대한 친화적인 내용도 이제 앞으로 계속 덧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총선 전에 바로 뭐 컨벤션 효과만 누리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저 멀리 대선까지 갈 것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현재까지는 지금 양자 대결 구도잖아요. 그 결과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중 누가 더 대통령에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38%가 나왔는데요. 예. 한 위원장은 20대와 60에서 70대에서 우세했고 이 대표는 40에서 50대에서 앞섰습니다. 오차 법인의 접전 양상인데 30대에서 남성은 한 위원장으로 여성은 이 대표로 쏠렸습니다. 어허. 총선 분양계로 불리는 수도권에선 총선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졌다. 그러면 다음 대권에 나가는 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당대표에서도 물러나야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총선에서 졌다. 물론 아직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국민들에게 잊혀졌다가 나중에 재등판할 기회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번 총선이 두 분께 같이 질문드리죠. 한동훈, 이재명에게 어떤 운명이 될 총선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한동훈, 이재명 대표야 뭐 이제 대선에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야말로 정치 초년병인데 한동훈과 이재명을 이렇게 단 2명을 대비해서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대선 유자급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총선에서의 성적이 이재명 대표는 말씀처럼 만약에 총선 패배하면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나온 여러 가지 표는 거의 맥시멈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외연 확장이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허.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유동적이라고요. 예. 이게 전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만 주식 그 금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아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거의 뭐 최고조로 향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아직 특별한 이슈에 직면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제 얘기를 했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향후 총선 이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어떤 발언, 어떤 언어로 가지고 할
할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서 어쨌든 총선에서 지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앞날이 저는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자신의 대선 가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일까요? 두 사람은 명운이 걸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표정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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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두 가지입니다.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 하죠. 또 하나는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 상황 우리 반드시 깨고 또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총선은 내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야 지역에도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총선 이후에 두 사람의 미칠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실 최창현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모든 걸 건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총선에서 패배하면 사라져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수많은 대권 주자급으로 늘 불리던 분들 홍준표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총선 패배했습니다. 당대표로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선 주자급으로 계속 불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은퇴하셨지만 손학규 전 대표도 사실상 당대표 여러 당의 당대표를 하시면서 대체로 어떤 선거들을 많이 또 패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물론 은퇴는 하셨지만 꽤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한번 생각하시면 지선 패배의 책임도 있고 대선 패배의 책임도 있는데 당대표로서 총선까지 또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치인에게는 이 시련을 예를 들어서 총선 패배의 시련을 어떻게 자신의 어떤 스토리로 입히느냐 또 그것을 또다시 어떠한 모습으로서 딛고 일어서느냐 그걸 바라보는 것도 또 이 지금 현실 정치에서 계속 그 남아있는 어떤 정치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요. 장혜찬 평론가님, 최 의원님, 그게 제일 그 이재명 대표의 선택 가운데 지금 당대표에서는 뭐 계속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총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재기의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지역에도 출마하지 않고 인천 계양에서 출마하지 않고 그냥 무소속 그러니까 불출마로 나갔다가 총선에서 진다.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에게 선수를 얻어맞긴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하더라도 한동훈이 했으니까 이재명도 따라하네라는 프레임이 설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계양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순번을 받게 되면 한동훈은 희생하는데 이재명은 또 좋은 데 찾아가네가 돼서 여러모로 운신의 폭이 지금 좁아져 있긴 한 상황입니다만 그건 아마 한 2월 정도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민주당이 우세한 분위기가 지속되면 비례대표든 계양이든 그냥 나갈 것 같은데요. 정말 박빙 구도에서 민주당이 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본인도 뭔가 희생해야만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헌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1월 안에는 정리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신당 나오고 하는 것들을 봐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본인이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